그리고 이제 아까 했듯이 정부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혁신 역량이라 했잖아요. 전환기. 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딱 보여요. 삼성전자 보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2011년도부터요. 작년까지 세계하고 한국하고 수출이 증가 추세입니다. 수출 증가 추세인데 오렌지 색깔이 세계고 한국이 파란색인데 한국이 뒤처지기 시작하잖아요. 2011년 이후에. 근데 반도체를 빼고 나면은 더 많이 줄어들죠. 세계 추세보다도. 오렌지 색깔이 세계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제한 저 그린 색깔은 굉장히 처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2018년도하고 2021년도 이후에 100을 넘죠. 100을 넘어요. 세계보다는 그래도 좀 낮더라도 이게 높아지죠. 그때 왜 그러냐? 반도체 경기 회복의 결과입니다. 반도체 경쟁력으로 2018년도부터 2021년, 22년도에 잠깐 반짝 수출이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잃어버린 14년이 진행 중이라 이거예요.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뭘 가냐면요. 세계시장 점유율을 봐보세요. 우리나라 세계시장 점유율, 이게 수출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시장 다변화. 수출시장 다변화. 전문가들이 그냥 구호처럼 얘기하잖아. 구호처럼. 예? 그 구호처럼 얘기하고 뒤에서는 또 딴소리를 해. 딴소리를 해요. 자, 이거 봐보세요. 제조업의 강국인 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독일,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한국이 최대 올라갔을 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3.2%대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2.7%가 떨어진 거예요. 올해. 독일이나 일본은 더 많이 떨어졌죠. 더 많이 떨어졌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일본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부상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쫙 올라갔죠. 중국이 올라갔어요. 이 WTO 가입하고 난 이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최근에 시장 확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체를. 그럼 뭐냐? 뭐겠습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나라들.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3년 전에 비해서 94% 수준에 불과하다. 5월달까지 집계한 것이요. 이거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처음 제가 소개하는 데이터일 텐데 2001년도가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바로 직전이죠. 2007년도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죠. 그리고 작년도 또 보게 되면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에 18.6%에서 13.6%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 5%포인트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으로 되는 27개 국가도 34%에서 한 27%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여기도 그러니까 한 7.5%, 7.4%포인트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3.8에서 10.8로 한 3배 정도 증가했고요. 브릭스 11을 보게 되면 8.5에서 20.8. 그러니까 중국을 빼더라도 증가한 거죠. 중국을 빼게 되더라도 한 5%에서 한 그러니까 우리가 10% 정도로 이렇게 2배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 수출 그러니까는 그 시장 점유율 12, 20이 30으로 잘라서 봅시다. 1위에서 10위는 59.8에서 47.9로요. 거의 12%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12위권 바깥의 국가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 11위에서 20위는 16.9에서 22로 증가했어요. 11위에서 30위는 24.5에서 32.8%로 올라갔어요. 예? 지금 뭐냐면은 10위권 밑에 있는 나라들의 선전인 거죠. 30위권 바깥의 비중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맨 위에 이렇게 있듯이요. 예? 어떻습니까? 15.7에서 19.1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세계 시장이 수출 경쟁력이 다원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원화. 미국하고 유럽이 50% 되었었어요.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50% 됐었잖아요. 한 52% 됐었잖아요. 근데 40% 정도 줄어든 거예요. 예? 40%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브릭스 10,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 10개 국가 시장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11위권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얘기해서 뭡니까요? 굉장히 시장이 다원화되고 있다.
다원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다원화를 지난 25년간 진행된 다원화를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그러니까 활용을 했는가를 보면은요. 우리는 결국 뭡니까? 이런 추세를 본다면 우리는 미국과 유럽을 우리가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는 저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G10으로 관계를 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 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공을 들이는 것도. 네? 임기 중에 G10으로 진화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뭐냐면 동시에 미국과 유럽 바깥의 세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지. 예? 이건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을 확장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수출의 어떤 이 시장 면에 있어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25년 동안에 이 시장 다변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말로만 그랬지. 예? 앞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자료가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게 되면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미국과 유럽, 중국 중심으로 예? 돼 있으니까요. 자,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총리 후보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2의 IMF 상황이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 갑자기 그러니까는 달러 상하 못해가지고 생기는 외환위기 같은 것이 가능성은 낮아도 결국 뭐냐면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 예?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골병이 왜 들었는지를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이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출구를.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한 장이 건너뛰고 돼 있었네요. 세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쭉 줄어들죠. 쭉 줄어들어요. 네? 쭉 줄어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에 FTA를 공격적으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제조업 성장이 꺼져간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것도 앞에, 이게 자료가 어떻게, 섞여버렸네요. 섞여버렸는데. 자. 이게, 왜 앞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갔죠, 이게? 자료가? 자, 잠깐 패스를 할게요. 아까 했던 거니까는. 뭔가, 편집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은 수출 경쟁의 다원화. 수출 경쟁의 다원화라는 건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세계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2001년까지 해도 한 12% 차지했는데 한 8.7% 줄어들고 유럽도 그러니까 유럽은 많이 줄어들었죠. 유럽 국가들은. 예? 1위에서 10위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반면에 11위에서 20위라든가 11위에서 30위 그러니까 11위에서 30위권들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한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30위 국가 바깥들도 증가하고. 근데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다변화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EU, 유럽 이 3개 가장 수출이 많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되기는커녕 더 오히려 집중이 된 거죠. 네? 더 집중이 됐어요. 다행히 뭐냐면은 아세안하고 브릭스, 이 브릭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는 중복이 되니까 빼고 한 번 빼고 중국도 그러니까 위에서 됐으니까 빼고 빼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요. 아세안하고 브릭스는 그러니까 조금 증가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이거 많이 끌어올렸다가 그러다가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시 또 이게 후퇴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시장 문제는 나머지 시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시장이 38%에서 29%까지. 그러니까 다원화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사실상 맨날 구호로만 외쳤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성과를 못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뭐냐면 경제 구조도 그러니까는 중심 국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국가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식민적인 저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2 IMF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그 일본보다 지금 나쁜 상황에 진입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주얼리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서든리로 지금 국면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이거 성공 여부는 성공 여부가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한데 한국이 그러니까는 이 최근 1년에 일본보다 성장률이 뒤처졌다는 거. 마이너스 0.28%로. 일본은 1.6%인데 하는 거고 건설 투자가 이 성장 기여도를 보게 되면은 건설 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편집이 이게 앞에 됐던 것이 막 반복이 돼 버렸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소득 활동자들의 그러니까 그 실질 GDP하고 경제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2014년에 100을 났을 때 2023년까지 27%가 증가했는데 가계의 그러니까 실질 연수입은 1인당 수입은 12%뿐이 안 증가한 거예요. 절반도 안 증가한 거죠. 절반도 안 증가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가계 희생을 통한 게 바로 보이는 것이고요. 건설 투자 의존 증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언제? 2012년 이후부터. 특히 많이 증가했죠. 예? 이 오렌지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요? 이때부터 수출이 정체한 기간이잖아. 2012년 이후가 수출이 정체한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수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계 소비는 굉장히 그러니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수출이 정체가 되니까는 결국은 건설 투자에 건설 투자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가 된 거. 이거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아파도. 계속 이 건설 투자, 건설 경기 부양 몰핀을 자꾸만 기대하면요. 갈수록 우리는 그러니까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일본보다. 더군다나 뭐냐면 고금리 장기화가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할 때는, 그때는 세계 경기도 좋았고, 세계화가 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또 그렇게 돼버렸어요. 돼버렸어. 거기도 90년대 그러니까는 건설 부양하고 그러다가요. 건설 부양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방송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마쳐야 되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가게가 굉장히 이게 편집이 좋아하니까 이상하게 됐네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 신변에 대해서 일부 구독자분들이라든가 일부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제가 그동안에 제 개인적인 좀 많이 얘기했죠. 공직 참여 원치 않는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공직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뭐냐면 공직 참여를 제가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 묻냐면요. 내가 왜 공직자의 길을 가야 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데 왜 가야 하나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 도와가지고 민생과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거기에 그러니까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가 민생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있나요? 이게 살아나려면은 기존의 집을 해체하고 새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인데,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거 인정하냐? 거기다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풍전등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일단 뛰어난 능력도 부족하고 엄청나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그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들어가기 싫어하냐 하면 농담 삼아서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공직에 들어가게 되면 야전 침대 놓고서 나는 거기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걸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던 집도 오래 살다 보면은 재건축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불가피하잖아. 영원히 쓰고 싶지만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라는 게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 모델이
한강식 산업화 모델이 수명이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이 헌집을 해체하고 새 집을 짓는 일은 이게 몇 달 만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1년 만에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건 정권 5년 내 해결하면 성공한 거예요. 정권 5년 내 해결하면요. 이거 저는 최소한 정권 5년 동안에 명운을 걸고 이것만 하더라도 그 정권은 역사의 길이 빛나는 나라를 구한 정권으로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권을 명운을 걸고 일을 할 수 있게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은, 농담식으로 얘기할게요. 무슨 하다가 중간에 그러니까는 무슨 하다 보면 많은 기득권층들하고 충돌도 생기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런 얘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대통령하고 임기 5년을 같이 할 자신 있느냐? 같이 해줄 자신 있느냐? 예? 그럼 나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선생 출신이고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실행을 하지 못하고 적당히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휘둘리고 관료들하고 또 타협을 하고 기득권층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요? 최백운도 최교수 들어가 보니까 똑같다. 이런 얘기 들을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역대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개혁 성향의 전문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긴 싫어요. 제가 왜 봉사까지, 이거 봉사잖아요. 공직이라는 것은. 봉사까지 하면서 제가 욕까지 뭐가 됩니까? 예? 묘비명에다가 무슨 직 하나 했다는 이거 하나 남기기 위해서요?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 공직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이 그거 뭐 대단하게 인정해 줍니까? 예? 제가 뭐 그걸 우습게 봐서가 아니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예? 저는 뭐냐면은, 이거 하려면은, 아니, 저는 선세월 한평생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하는 거, 우리는 지금 헌집을 해체해야 되고, 새 집을 새로 져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저는 제일 먼저 한다면 뭘 하겠냐면요. 상계 방송사한테 요청할 거예요. 뭘 요청하냐? 먼저 뭐냐면,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솔직하게 드러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수술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예? 새 집을 지을 동안에, 예?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아갈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같이 그러니까는 이겨내 주겠다고, 예?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국민들한테.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그리고 이러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협조해달라. 같이 힘을 모아달라.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강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야죠.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카르텔의 방해도 들어올 것이고 관료들의 저것도 들어올 것이고 이 각종의 어쨌든 간에 이 저항들이 들어올 텐데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최종 책임자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거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뒷받침해줘야지. 그거 해주지 않으면서 잠깐 들어왔다가 기득권층들의 굉장히 저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체해버리면은 그 뭐가 돼버립니까? 안 들어가느니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뭐냐면요, 모든 조직에는 있잖아 뭐냐면요, 나쁜 정치가 작동합니다. 여러분들 기업 다니시는 분들, 기업이라는 조직에도 정치가, 사내 정치라는 게 있고, 교수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정치가 작동하잖아요. 그 정치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쁜 정치가 작동을 해요. 나쁜 정치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 조직은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개인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면 그런 정치 싸움 속에서 그러니까는 그걸 해나가려면요, 대통령의 절대적인 의지하고 신뢰가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이거 안 해줄 거면은 내가 못하 들어가서 내가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제가 그걸 시도에다가 간둬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건요, 팀이 하는 겁니다. 팀이 그러니까. 예? 그 개혁을 해내겠다는 팀들이. 이거 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혁명보다 더 어렵다 하는 얘기가. 예?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 과업을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없으면요, 이런 과업은 실패합니다. 예? 실패해요. 저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왜 그러냐면요. 들어갔다가 보니까는 저는 워낙 성격이 굉장히 좀 나쁘게 표현하면 결벽증이 심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 가장이 혁명가로 살면은 온 가족이 혁명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저희 선친이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있잖아요, 제가 평생 살면서 가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돌아가신 선친한테 부끄럽지 않은 저기 후손으로 남는 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 가지고 크게 욕먹었지는 안 하고 살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뭐냐면요, 들어가면은 이거 하지 않을 거면 못하고 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이 저를 등 때미는 거는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려면 같이 그 팀들이 이것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한마음이 돼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 요청받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이거 안 하면 실패하는데, 실패할 걸 내가 뻔히 알면서 내가 들어가면은 결국 욕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잊혀진 존재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제 능력도 부족하고, 저는 들어간 사람들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헌신성에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경의를 표하고 싶고, 그리고 바깥에서 제가 한 시민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은 계속 할 거지만은, 제 입장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개인으로는 굉장히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출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잘못 들어간 사람이야. 그 정부는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예?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막중한 과업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한 몸이 돼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될까 말까. 왜? 워낙 저항이 많을 거거든요. 예?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잊혀진 존재로 평화롭게 살겠다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 일단은 좀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공직을 잘 안 하려고 하는지, 진출을 안 하려고 하는지,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 이 정도로 얘기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